오늘 그 토크 콘서트 그 사회는 저희 두 명이 맡아서 할 예정이고요. 저 간단히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유FC 모임의 시사비면서 현재는 피자 알볼로라는 회사의 기획 업무를 맡고 있는 방수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미스터 도넛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창재라고 합니다. 선생님 간단히 소개 한번. 저요? 예, 아까 개인적인 소개 많이 못하셨는데요. 저는 기자 생활을 오래 했어요. 몇 년 했다 그러면 제 나이가 나올 것 같아서 좀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국어 교사로 조금 1년 정도 했었고요. 너무 적성이 안 맞아서 그만두고 이제 기자 생활 오래 했고요. 기자는 좀 맞더라고요. 갑질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도에 창업을 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첫 고객이 이제 BHC 치킨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BHC 치킨의 성과를 내면서 그 일동 후디스가 비딩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 직원이 한 명도 없을 때였거든요. 1인 기업이었는데 그때 비딩에서 제가 승리를 했죠. 네, 그러면서 오늘의 이치컴이 되게 됐습니다. 제가 질문 먼저 좀 해드릴게요. 이 홍보 대행 시장, 네네. 이 시장이 현재 요새 어떤가요? 제가 알기로 개수로 2만 몇 개로 알고 있어요. 등록된 대행사만. 그래서 아마 이제 어떤 마인드시냐면 이 대행사가 마음에 안 들면 대행사 많으니까 그리고 다른 대행사로 옮겨가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저희 실제로 이 업계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이직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애초에 좋은 대행사를 만나셔서 바꾸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바꾸면 그 대행사가 안 좋은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전파를 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괜찮은 파트너를 만나셔서 오랫동안 하시는 게 좋고요. 참고로 고려원단은 저희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좀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실제로 마케팅만 근데 대학 때부터 마케팅만 생각하고 커왔기 때문에 이런 외식에서 일하면서 실무자 입장에서 와보니 제안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홍보대 행사만 해도 2만 개면 저 입장에서는 마케팅 에이전시, SNS, 키워드 광고 정말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제안서를 받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옥석 가리기 네, 이게 정말 중요했었고 저 역시 김현주 대표님을 뵙게 돼서 잘 컸다 생각을 할 정도로 좋은 에이전시를 만나면 좋은 광고주, 클라이언트가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여기 계신 분들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실무자가 네, 에이전시를 선택하는 그런 안목이 있다면 그 안목을 갖고 있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대부분 회사 소개서나 레퍼런스는 굉장히 포장된 상태로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PT를 실질적으로 미팅을 해서 PT를 하면 굉장히 스킬들이 화려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고서 이렇게 오판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뭐 제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나요? 일단 대행사를 선정을 할 때는 진정성이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거를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기본적으로 제안서는 잘 만들어요. 대행사라면. 그 중에서도 허접한 제안서를 내놓는 대행사도 있겠죠. 그럼 볼 필요도 없죠. 그런 대행사는 아웃시키시고 정말 괜찮은 제안을 내놓은 대행사 중에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만나실 거 아니에요. 만나서 이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홍보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데에 관심이 있는지를 질문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캐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그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아니면은 뭐 비용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대행사는 프랜차이즈하고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는 그런 비용을 많이 줄 수가 없어요. 대상 같은 경우에는 월 대행료가 1,0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성공 보수까지 합치면은 대행사가 가져가는 게 4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그러니까 동반자로서 파트너사로서 나는 우리 광고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마인드가 있는 그런 대행사를 선택을 해야 되고 한번 선택을 하셨으면 믿고 자주 바꾸시는 거는 좋지 않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행사랑 계속 파트너 관계 유지하면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담당자는 그런 안목을 키우셔야 돼요. 회사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뭐 여러 형태가 있는데 좁혀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 중심으로 봤을 때 그 외식 프랜차이즈 지금 그 홍보 대행의 시장은 어느 정도면 네네. 그다음에 지금 하고 계시는 대행하고 있는 회사들에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차지하는 포트폴리오가 몇 프로 정도 되시나요? 거의 99% 정도 차지하고 아, 있죠. 네. 왜냐하면 네. 프랜차이즈 아이템 자체가 그 외식 쪽에 너무 편중이 돼 있다 보니 그 다른 프랜차이즈 쪽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프랜차이즈 아이템.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의 상황에 비슷하더라고요. 저희 광고주 비중도.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비외식 프랜차이즈 쪽이 좀 많이 저희들한테 문을 두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외식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거기고, 그다음에 그 고객들의 어떤 선호하는 사이클들이 수시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독특하면서 다양한 외식 아이템들이 브랜드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근데 이제 외식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장수 브랜드가 되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수 브랜드 지속성 이거를 갖고 가겠다. 이거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드린 질문이요. 네네. 지금 현재 고객사 중에서 프랜차이즈 기업이 몇 프로 정도 비중이신지 여쭤볼게요. 저희 고객사 예, 예, 프랜차이즈 기업이요? 예, 제가 홍보는 항상 프랜차이즈 전문 대행사다 이렇게 안내를 했었는데 80% 이상인 것 같아요. 예, 네. 잘 설명드렸네요, 제가. 네네. 예. 80%예요. 거의 웬만한 업종은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실은 큰 회사도 경험해보고 작은 데도 보니까 역시나 총알 싸움인 것 같아요. 코스트를 어떻게 네네. 나눠 쓸 것이냐인데 만약에 정말 대기업 뭐 아니면 중견이라도 결국에 마케팅 팀의 고민은 IMC인데 IMC를 하려면 종합 에이전시를 써서 가면 좋은데 종합 에이전시는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 IMC를 어떻게 굴릴 것이냐. 저희 입장에서는 총알을 나눠서 SNS 조금, 홍보 조금, 광고 조금 그럼 효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좀 외식 전문 만약에 홍보대 행사만 쳤을 때 되게 큰 회사 많죠. 큰 업체들만 상대하는 그런 뭐 업체를 거론하면 안 되죠. 그런 업체들이 많은 보수를 가져가는데 이런 결국에 나오는 효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담당자로서 네. 그 여러 가지 홍보 및 마케팅 전 분야의 네. 그 분야별로 대행사를 가져가는 게 더 낫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종합 대행사로 이렇게 가는 게 예. 턴키로 드리면 제일 좋죠. 그쪽에서도 좋아하시고요. 근데 그 비용 측면은 그다음 잘 안 됐을 때 리스크는 같이 잘려 나간다고 봐야 될까요? 저희 모두 네, 제가 약간 덧붙여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턴키로 계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경우인데 그거가 그다지 성과를 보는 건 저는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다른 차선책으로 각 분야별 전문 대행사를 또 선정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통합적인 어떤 일관된 메시지가 또 정립하는데 조금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면 뭐가 솔루션이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채널에 주력하겠다라는 걸 정하시고 그 채널 대행사한테 턴키로 주면서 대대행을 시키는 게 저는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언론 홍보나 리스크 케어에서 관심이 있다. 그럼 언론 대행사를 선정하셔서 언론 대행사가 컨트롤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언론 대행사는 언론에는 이런 메시지를 꾸준히 밀고 있는데 SNS 대행사는 다른 메시지를 또 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효율적인 방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브랜드 측면에서 언론 홍보 쪽에 더 집중해야 될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마케팅 이슈가 좀 많은 기업들은 언론에 좀 주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저는 이제 묘한 어떤 그 공통점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장 수가 많지 않으면 언론 홍보 채널이 별로 그렇게 적절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붐업을 일으키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러면은 SNS나 바이럴이나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하시고 키워드에 집중을 하셔서
어느 정도 매장이 확보된, 제가 그 시점은 한 50개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0개 이상이 됐을 때는 콘텐츠나 기사거리 발굴하는 게 용이하고 가령 마케팅이라든가 이벤트 하기도 적당해요. 근데 고객들이 기껏 우리가 기사화하고 노출을 시켰는데 매장이 없어요, 주변에. 그러면은 그거는 성과를 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발견을 해서 저희에게 홍보 의뢰가 들어와서 미팅을 하면 뭐 20개, 10몇 개 이런 기업들이 홍보를 의뢰를 하면 저는 언론 홍보보다는 거기에 먼저 집중을 하시고 어느 정도 매장이 확장이 되시면 그때 저희를 불러달라 이러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같은 독서실 프리미엄 16개거든요. 근데 저희들한테 언론 너무 미치게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네. 지금 사업하신 지 지금 2008년도에 네네네. 시작하신 거네요. 되게 이제 연역이 꽤 긴 연역이라고 네.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홍보 대행, 언론 홍보 대행 쪽에 많이 주력하고 계시는데 사업 다각화가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네네. SNS 바이럴이나 이런 쪽으로도 뭐 여러 분야로 사업이 좀 다각화될 수 있는 어떤 기회나 네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많이 들 건데 네. 어떻게 사업 방향을 세우고 계시나요? 아, 네. 저희 회사 걱정해 주시면 아니면 잘 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은 그러니까 SNS 쪽이나 블로그 같은 경우보다 언론 홍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도 굉장히 많고요. 저희들한테 원스톱으로 홍보를 맡기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사실은 프랜차이즈 쪽이 지금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이 많다 보니 그 이슈에 저희들이 매달리고 있어서 다른 쪽 사업 영역 확장은 우리 기존 광고주를 위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언론 홍보도 너무 지금 힘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은 종합 홍보 대행사로 갈 거고 제조 유통 회사로도 갈 겁니다. 그건 어떤 의미나요? 네, 화장품 쪽도 저희 제조해서 런칭할 거고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홍보를 하면서 굉장히 아쉬웠던 게 이미 브랜딩이 돼 있는 제품들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홍보하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유통에서 잘 팔릴 수 있는 제품을 기획을 해서 브랜딩까지 하고 그거에 맞춰서 홍보를 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이 곧 나옵니다. 언제 출시되는 거죠?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서 낼 건데요. 예. 여기 오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선물 드릴게요. 12월에 이거 했으면은 여기 요거 대신에 받으실 수 있어요. 후디스 대신에 받을 수 있을 텐데. 네. 저희가 겹치진 않네요. 예. 코스메틱이라. 네. 예. 그 비슷하게 사업을 이렇게 확장한 홍보 대행사나 이런 뭐 있나요? 뭐 아시는? 그러니까 대부분 그 대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영역이 되면 이제 아쉬운 게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언론 홍보에 주력하고 있지만 SNS 대행사 같은 경우에 언론 쪽이 굉장히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마케팅 대행사들이 이제 언론 쪽에 많이 들어오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 언론 홍보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언론 홍보는 정말 전문적인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언론 홍보에서 인정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쪽 영역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되게 고전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실은 저도 질문을 뭘 드릴까 고민하다가 네네. 오늘 뭐 마케팅에 꽤 깊이가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 아니면 여기 저희 정보 공유를 위해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정말 어려운 청중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질문은 우리가 다 공유를 한번 했으면 네네. 홍보 PR이라는 게 실은 학교나 이런 세미나 이런 데 가면 리스크 관리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네, 그 리스크가 얼마나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이거를 우리 회사 조직도 아닌 다른 에이전시한테 관리를 해라. 이게 정말 소화하기 힘든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거냐, 아니면 이 업무를 홍보대행사의 주 업무라고 네네. 해야 하는 거냐. 이거를 차라리 사고가 났을 때 뭐 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네. 넘길 수 있는 그런 에이전시가 좋은 회사지 않나. 좀 그런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대표님께 한번 리스크 여쭙고 관리하는 그 어떤 네. 방법이나 이런 거. 네. 그냥 오로지 리스크 관리가 PR이야 이래버리면 대표님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가 PR인 거는 정확한 명제예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홍보를 잘해도 한번 리스크 터지면
그 홍보에 그거 다 잊혀지거든요. 리스크만 기억을 합니다. 소비자들은. 그래서 홍보를 잘해도 리스크가 한번 터져서 그거를 케어를 하지 못하면 기업이 망하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 살아났기 때문에 아무리 우호적인 메시지를 전달해도 고객들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PR은 리스크 관리다. 이게 정확한 명제예요. 그렇다면 PR,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주도적으로 누가 해야 되느냐? 그거는 본사에서 해야 됩니다. 이걸 대행사한테 넘기는 거는 국간 열쇠를 넘기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개념이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임직원, 담당자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개념과 이해와 전략이 항상 수립이 돼야 돼요. 항상 상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일단 터지면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선제적인 대응, 그러니까 리스크 요소를 줄이는 게 굉장히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가 터졌을 때 내부에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는 가장 의사결정권자를 그러니까 이제 중심이 돼야 되겠죠. 가장 빨리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이 중심으로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되고 그 부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반박을 할 것이냐. 지금 기사가 안 좋은 기사가 터졌을 때 우리는 반박을 할 것이냐. 대응 논리가 있어야 되느냐. 근데 지적받은 리스크가 빼도 박도 못한 우리의 굉장한 허점과 맹점이다. 그랬을 때 그 다음 전략,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전략이 있으셔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사가 막 터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못 막죠. 못 막습니다. 기사가 터지면. 왜? 기자들은 설득 안 돼요. 제가 이게 되게 예민한 발언인데 어떤 저희 광고주 중에 한 분이 리스크가 터져서 너무 억울한 나머지 저한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대표님께서. 너무 억울합니다. 왜 기자들은 우리가 진실이라고 외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답변은 기자는 진실에 관심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냐면 이슈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사화했을 때 클릭이 높아지는 게 관심사지 진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진실이 나중에 밝혀졌으면 진실이 밝혀져서 기사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슈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슈 희생양이 안 되려면은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겠죠. 리스크 요소를 없애는 거, 줄이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내부적으로 태스크포스 팀이 꾸려져서 일사불란하게 하고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언론과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거는 이제 언론중재위원회 가거나 소송을 가거나 하셔야죠. 근데 그때는 이제 신중하셔야죠. 왜? 그 언론사하고 가서 그게 팩트가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언론사가 지거든요. 그리고 그 기자는 언중위에 가게 되면 취재원을 밝혀야 되고요. 취재 소스도 다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기자 입장에서 부담이에요. 그리고 이 기사를 쓰게 된 거에 대한 심할서와 이거를 발행인한테 다 제출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그 취재 동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밝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갖게 되는데 근데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언중위에서 이겼다. 언중위가 힘이 없거든요. 근데 정정보도 내라는 거에 그쳐요. 그러면 정정보도를 내면 고객들은 정정보도 기억 못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상척분인 승리인 거죠. 승진을 했어요. 그럼 그 기자는 어떤 마음일까요? 이제 죽자고 팝니다. 이 기업은. 뭐 그 기자가 유통기자였어요. 다른 예를 들면 유통기자가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근데 그 신문사에 유통기자만 있습니까? 정치부도 있고 검찰 출입하는 기자도 있고 국세청 출입하는 기자도 있잖아요. 세무 뒤에 파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중위 가는 거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 역할은 뭐냐? 어뷰징까지 가는 거는 막아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뷰징이라는 거는 아시죠? 그러니까 기사가 취재를 해서 기사가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내용이 기사를 계속 반복돼서 네이버에 도배되는 거죠. 그래서 실검에 뜹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안티 기사가 나왔다 하더라도 일반 고객들, 그러니까 여기에 종사하지 않는 고객들이 그 기사를 볼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우리들만의 리그거든요. 우리는 같은 관심 종사자들이니까 알죠. 근데 실검에 뜨면은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거는 이제 전 국민이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몽고식품이죠. 몽고식품이나 미스터 피자. 그건 이제 실검에 떴잖아요. 그게 어뷰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모든 사전의 정보가 공유가 되면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어뷰징까지 가는 거는 맞죠. 왜? 그 과정에 기자들에게 반박 논리와 대응 논리를 설명을 하면 기자들이 어뷰징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죠. 그 정도 역할인 거고요. 주도적인 것은 본사에서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프랜차이즈 기업은 아쉽게도 컨트롤 타워를 꾸릴 수 있는 그런 마인드나 여력이나 그런 게 좀 없는 편이거든요, 관심이. 그래서 저희 역할들이 좀 커지고 있죠. 근데 리스크 관리를 저희들이 하잖아요. 비용이 천문학적이에요. 그래서 내부에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또